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이현아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냥 바라보는 산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등산을 좋아했던 거예요.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 중에도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등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산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꼬맹이가 산을 그렇게 좋아했으니 다들 신기하다 했었죠.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에서 인생 첫 등산화를 장만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 때도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웬만한 장비는 다 갖추고 여행도 좋은 산이 있는 곳으로만 다녔어요. 해외여행도 등산하러 가고 그럴 정도였으니 이 산 저 산 참 많이도 다녔던 것 같네요.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산을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설악산을 꼽을 거예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정말 예술이잖아요. 그러니 언제 가도 항상 좋고 늘 다르고 새로운 느낌으로 좋은 설악산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산을 좋아했으니 연애보다도 산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등산을 취미로 갖고 있는 남자친구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고 등산은 제 연애에 있어서 늘 화근이 됐죠. 주말이면 저는 등산을 가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남자친구가 그걸 좋다고 하겠어요? 데리고 다니며 취미를 붙여보게 하려고도 했지만 그게 사람 성향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로 많이 싸웠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등산이 문제가 아니라 등산에 방해가 되는 연애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연애를 그만뒀고 산을 찾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제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다고만 하면 친구들이나 부모님 할 것 없이 모두 걱정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렇게 산만 타다가 노처녀로 늙을 거야? 밤낮으로 산만 찾아다니고 그러다 산이랑 결혼할래? 대체 어쩌려고 그래? 너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타협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뭐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 산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뭐 나쁘지 않네. 넌 엄마가 장난하는 것 같아? 엄마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장난으로 받니? 엄마, 걱정 마세요. 근데 난 정말 연애보다 산 타는 게 더 재밌는데 어떡해. 뭐든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죠. 그러니 저는 꾸준히 그 좋아하는 산을 타러 다녔던 것이고 그러다가 운명처럼 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대학 때 이후로는 산악회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친목보다는 산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산을 찾아다녔던 건데 남편도 그저 산이 좋아서 혼자 산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산악회, 산호회 등 온갖 등산 모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으니 혼자 산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눈에 띌 때도 있었는데 남편이 제게 그렇게 눈에 띈 사람이었고 남편에게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것인데 한두 달쯤 후 다른 산에서 또 우연히 만나진 거였죠. 안녕하세요. 어머, 저도 모르게 낯이 익은 사람이라 여겼는지 인사가 툭 튀어나와 버렸네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실례라뇨. 몇 주 전에 설악산에서 마주쳤었죠? 저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숫기가 없는 편이라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어머, 저도 뭐 그렇게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산에서 만난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덜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산을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 것이었고 남편도 그렇다고 했는데 취미가 같다는 것은 취미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성향이라든지 인생관 같은 것으로까지 확장해서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 번의 연애 실패로 인해 저란 사람이 연애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남편과는 신기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거든요.
둘 다 나이도 꽉 찬 상태였으니 1년 채 되지 않는 연애 기간을 거쳐 양가 축복받으며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이미 제 나이가 40이 코앞인 상태였고 남편은 저보다도 2살 연상이었으니 아마 부모님들께선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손주 소식을 들려줬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 갖는 게 쉽지 않은 나이였으니까요. 40 넘은 초산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 부부도 노력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부모님들과는 달리 저희 둘 다 아이가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던 것은 또 아니었기에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남편도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고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나 아쉬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미련을 접고 나서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등산을 즐겼던 것 같아요. 늘 둘이서만 등산을 다니다가 산악회 활동 같은 것도 해볼까 하면서 회원수 많은 걸로는 몇 손가락에 든다는 대규모 산악회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원래부터 있던 친목을 기반으로 하는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닌데 규모가 작은 산악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 속속들이 사생활 공유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규모가 큰 곳으로 골라서 들어갔던 것이고 그럭저럭 만족하며 활동했죠. 산악회 모임과 둘만의 등산을 병행하면서 자유롭게 즐겼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이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 같은 것들마저 다 잊어가고 있던 즈음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제 인생에 끼어든 거예요. 평온하기만 했던 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진 것. 그날 밤 그 초인종 소리부터였습니다. 다 저녁에 누가 찾아왔기에 올 사람이 없는데 싶어 나가보니 웬 여자가 까까머리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를 하나 데리고 서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인터폰 화면을 보다가 남편을 불렀죠. 누구 집에 오기로 한 사람 있어? 이리 좀 와봐. 당신 아는 사람이야? 남편은 그 여자를 보고 얼굴은 물론 온몸이 굳어버리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여자는 예상대로 남편이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였고 그 아이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남편조차 알지 못했던 혼외자. 그것도 벌써 중학생은 된 것 같아 보이는 다 큰 아들이 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여기 당신 아들이야.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잘 키웠으니 이제부턴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난 곧 결혼해. 더 이상 당신 아들 키울 수 없게 됐다고. 그 여자는 아이가 무슨 방패나 되는 것처럼 앞세우며 막무가내로 애를 떠넘기려고 했고 남편은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뭐라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혼외자가 나타난 것이니 저 역시 그 일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 할 수 있었고 저라도 뭐라고 하고 나서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애가 있는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애는 죄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 같은데 여러모로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당황한 사이 그 여자는 애만 남겨놓고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숨막히는 침묵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정말 전혀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실대로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 여자랑 어떻게 헤어진 건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이야. 헤어진 이후 전혀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전애들은 소식 같은 것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리고 오늘 다시 처음 만난 거고 나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몰랐다고 하면 다야? 그렇게 묻히게만 말이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나 하면서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무책임하게 굴지 않을게. 약속해. 그 여자가 돌아가고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니 저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고 남편을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아무리 닥달해봐야 남편도 아는 게 없는데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애가 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하겠다는 결혼이 첫 결혼이 아니에요. 제가 아빠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분이 제 아빠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빠가 아니라고 하셨고 엄마랑 저는 아빠 집에서 쫓겨났어요. 뭐?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를 그 사람 아들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그분이 정말 화를 많이 냈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까지 하면서 시끄러워졌고 엄마는 위자료까지 물고 쫓겨났는데 금방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의 아들은 작은 목소리여도 또박또박 차분하게 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니 남편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였던 거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아무 상관도 없는 생판 남 이야기하듯 건조하게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정서적으로 피폐한 상태 같아 보였죠. 그 아이가 딱하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잖아요.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갑자기 남편의 아들, 그것도 중학생이나 된 남편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아들을 제가 키워야 하다뇨. 이건 무슨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일이 제게 일어났는지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는 빨리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핏줄이 당기는 것인지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 남편이랑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남편 어렸을 때 사진을 나도 몇 장 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기도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제가 사진에서 본 남편 어렸을 때 모습이랑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닮았더라고요. 친자 검사고 뭐고 해볼 것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남편 아들이 틀림없었죠. 그게 왜 그제야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갔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아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그러고 싶어.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당장 그 아이는 시설 같은 곳으로 가야 할 거야. 그렇게 할 순 없잖아. 부탁해. 그럴 수 있게 해줘. 나한테 시간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 나도 나대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런데 그런 나한테 뭐? 당신이 그런 말을 해? 알아. 당신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지. 당장 어떻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랬더니 내가 만만해진 거야. 지금 당신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그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애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불안해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도 없으니 그걸 더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 고마운 거 잊지 않고 내가 몇 배로 갚을게. 부탁해. 남편은 참으로 간곡하게도 제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야말로 간청이었어요. 남편도 전혀 몰랐던 일이니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화풀이할 대상마저 없으니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한 거죠. 그렇게 남편이 저를 건드리면 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바짝 세워 예민하고 날카롭게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몇 번이나 더 그런 언쟁이 있은 후에야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겠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 그 아이를 저희가 맡아 키우는 수밖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그 아이를 보육원 같은 곳에 보내고 잊어버리고 살 자신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아들을 저희 아들로 받아들여 키우게 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전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건데 애가 영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는 거였어요. 처음 그 여자가 데려왔을 때만 해도 애가 불량스러워 보인다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를 바로 받아주지 않은 제게 시위라도 하는 것인가 싶게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학을 시켜놨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쌈박질을 해 학교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고 그거 겨우 수습을 했는데 금방 또 같은 문제를 일으켜 전학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했어요. 그 뒤로는 학교에선 별다른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얼굴이 성할 날이 없이 늘 상처투성이로 들어오더군요. 한창 예민할 나이의 남자아이를 제가 언제 대해보기나 했겠어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고 남편도 아들에게 크게 말발이 서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러니 남편의 아들은 계속 그렇게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엄하게 훈육을 할 수도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막연히 겁이 나기도 했던 것 같고 그 아이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도 제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제 집에 들여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애정 같은 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애가 그렇게 문제만 일으키니 더 그랬던 거죠. 이제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애한테 살갑게 대해주진 못했어요. 제가 극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감정 조절하고 제가 해야 하는 역할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에 제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애가 영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긴 했지만 학교에서 호출도 없었고 경찰서 같은 곳에 불려다닐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럭저럭 겉에서 보면 평온한 나날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안심이 됐는지 한결 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아들을 완전히 다 받아준 건 아닌데 눈치도 없이 저희가 무슨 단란한 가족이라도 될 것 마냥 아들한테 등산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악회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산에 다니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사람이 되라나요? 그런 소리나 하며 애를 데려다니기 시작했는데 애도 크게 반항하지 않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거기다 산악회 사람들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모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모임 안에 여러 소모임들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친한 무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 그 소모임 안에서는 남편에게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 저희가 그 애를 키우게 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적인 것들까지 공유가 되고 있었고 그랬기에 남편은 더 편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려다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했던 거고 말이에요. 저희 집 상황 다 아는 그 사람들은 제 남편과 아들을 번갈아 보며 신기하다는 듯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세상에,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 시도득 절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잖아. 산도 잘 타는 거 봐. 완전히 빼박았어. 왜 아니야? 노산이라 애는 포기한다더니 그럴 줄 알고 진작 젊을 때 어디다 씨를 잘 뿌려놨었나 보네. 선경지명이 있었던 거야 뭐야. 나도 어디서 저렇게 나 쏙 빼닮은 아들 하나 나타나면 소원이 없겠어.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게 할 소리인가요? 그것도 아직 어린애 앞에서 그딴 소리 짓거리며 낄낄거리는 것도 천박하기 짝이 없었고 그리고 제 앞에서 그게 진짜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질러댔더니 신소리했던 인간들이 도리어 저한테 더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좋은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말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성격 이상하고 모진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여러 사람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정말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졸지에 남편 혼외자 나타난 것 때문에 히스테리 부리며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는 괴팍하고 매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 입장 이해 못할 것도 없는데 남편이나 애한테도 온갖 성질 다 부리는 성격 파탄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평판이고 나발이고 그런 인간들 모여있는 곳 내가 싫어서 안 나가고 싶기도 했고 그 모임에서 유일하게 저와 친했던 동생 하나도 결혼하면서 시댁 있는 캐나다로 가서 살게 되는 바람에 여차저차 더 나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평판 나빠져서 못 나오는 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저는 등산의 모임에 발길을 딱 끊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산악회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됐고
둘이서 혹은 가끔 아들 데리고 전처럼 조용히 산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은 따로 다닐 때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산의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또 배운다 하며 수양하는 기분이 될 때도 많았죠. 그러는 동안 아들도 나이 먹으며 철이 드는지 어디 가서 쌈박질 같은 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등산은 여전히 저와 남편에게 중요한 정화와 힐링이 되어주며 저희 가족을 지탱해주고 있는 매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남편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선 설악산 등산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연락을 한 곳이 병원인지 경찰인지 전 그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남편이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정신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기절을 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저 대신 전화를 받아 상황 설명을 들었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발견된 곳으로부터 20m 가까이나 추락하신 것 같다고 해요. 뭐 추락? 그럴 리가 없어. 너희 아버지 오늘 설악산 가셨다. 평소 눈 감고도 다니던 길인데 추락이라니. 분명 뭐가 잘못된 거야. 너희 아버지가 아닐 거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진정하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해요. 아버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심정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망이 없어? 이게 다 뭐 하자는 거냐고. 너 지금 너희 아버지가 죽기라도 했다 그 소리를 하는 거니? 안 돼. 그럴 순 없어. 너희 아버지가 산을 얼마나 잘 타는 사람인데 산에서 죽어. 말도 안 돼.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세요. 이 상태로는 병원에 못 가십니다. 병원으로 당장 오라는데 이러시면 안 되세요. 병원으로 오라는 소리는 다름 아닌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더 힘들어서 남편 아들 의지해서 병원으로 갔더니 남편이 추락하며 바위에 부딪히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발견 당시에 이미 훼손이 심했다고 했어요. 경찰들이 제가 보는 것을 만류할 정도였고 결국 남편 아들이 남편임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틀림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흐른 건지도 모르는 시간이 흘렀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 아들도 거둬 키우며 저희 가족을 지켜왔던 것인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고 나니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던 것인지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았어요. 떠난 후에 이런 걸 깨닫게 되다니 그게 더 슬펐습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남편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남편의 죽음은 충격인 동시에 너무나도 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슬픔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더니 또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조금씩 제 감정도 무뎌지는 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그곳에는 남편 대신 남편 아들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공간에 저와 남편 아들 단 둘만이 남게 된 것인데 저는 그 아들과 그렇게 둘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 미안해. 네 몫으로 남겨진 것들이라도 먼저 챙겨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이나마 기운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았지? 네 덕분이야.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몸 더 안 상하시고 회복하셨으니 이제부터 더 몸 챙기셔야 해요. 그래, 그러마. 그리고 여기 네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뒀던 보험금 받은 거랑 네 아버지 재산에서 네 몫으로 빼둔 거야. 확인해보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 받겠어요. 아버지 재산에 제 몫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정당한 네 몫이고 당연히 네가 받아야 하는 거야.
네가 이걸 받아주는 게 내 마음도 더 편할 테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제가 남편 아들 앞에 통장 등 이것저것 꺼내놨지만 남편 아들은 그리 유심히 그런 것들을 챙겨보려 하지 않았어요. 제 앞이라 아무래도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두면 나중에라도 챙겨보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려던 말을 꺼내놨어요. 그리고 말이다. 이제 너도 다 커서 성인이 됐잖니.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도 아닌데 너라고 나랑 사는 게 뭐가 좋겠어. 그동안에도 많이 불편했을 테고 네 아버지도 떠난 마당에 나랑 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 네 목 잘 챙겨서 그 돈으로 독립해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 우리 그렇게 각자 갈 길 가도록 하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뜸을 들이더니 늘 그렇듯이 담담하고 차분한 그렇지만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네, 그동안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집 구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나갈게요. 남편 아들은 제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고 얼마 뒤 살 집을 구했다며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낳아준 엄마 손에 이끌려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 벗는 것도 망설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제 살집 마련에 제 집에서 나가게 된 거죠. 남편 아들이 이사 나가던 날은 저도 그런 감상에 조금 적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남편 아들을 그렇게 내보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 건 아니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건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고 바깥 활동이라곤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좋아하던 등산도 뜸해졌죠. 가끔 혼자 나서서 산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사람 마주칠 일 적은 이른 아침 새벽같이 올라갔다 오곤 했어요. 거의 설악산에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 그리고 남편이 사고를 당해 떠나버린 그 산 말입니다. 처음엔 산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기도 했어요. 특별히 설악산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쩐지 다른 산에는 오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만나고 칩거하다시피 하던 제게 모처럼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산악회에서 제가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다던 그 동생,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살러 갔다던 그 동생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잘 지냈어?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처음 갔을 땐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는데 나도 거기 적응하고 어쩌고 하느라 정신 없었지 뭐.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 바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나도 따로 연락 챙기고 그런 거 못했는데 뭐 잘 지냈지? 그곳 생활 좀 적응하고 나니 바로 애 생겨서 애 낳아 키우면서 아줌마 다 됐지 뭐야. 나 살도 엄청 쪘어. 네가 살이 쪘다고? 넌 애를 12를 낳아도 살 같은 건 안 찔 것 같더니?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살이 찌더라고. 나 그래서 다시 등산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산악회 활동 다시 시작하면서 언니한테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언닌 요즘 통 안 나오는 것 같더라. 그 동생이 캐나다로 간 이후로 연락이 뜸했기 때문에 서로 근황도 잘 모르고 지냈고 당연히 남편 그렇게 된 것도 제가 따로 알리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산악회 활동을 안 한 지 몇 년이 되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랑은 교류가 드문드문 있었고 그중 몇몇은 분명 남편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동생한텐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 좋은 얘기도 아니고 또 남편 얘기를 하려면 자연스레 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산악회에서도 좀 꺼려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던 모양인지 그 동생은 제 남편이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것도 또 제가 그 산악회에 나가지 않고 있은 지 몇 년이 됐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처럼 산 좋아하는 사람이 산을 끊었을 리는 없고 형부랑 둘이서만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엔 형부랑 같이 모임에 한번 나와. 나 보러 와야지. 안 올 거야? 글쎄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요즘 일도 있고 컨디션도 썩 좋지가 않네. 우리는 그 모임 아니어도 따로 보면 되잖아. 너 괜찮은 시간 알려줘. 얼굴 보자. 언니도 참. 그건 그거고 오랜만에 언니랑 산에 오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마침 이번 주에 언니가 좋아하는 대청봉에 간다더라.
그러니까 와, 응? 원래도 친화력이 좋고 외향적인 성향인 그 동생은 마치 바로 지난주에도 산악회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동생에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그렇다면 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며 속으로 말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그 동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여전히 대청봉 좋아하지? 형부는 지난주에도 대청봉에 오신 것 같던데? 나도 갔었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청봉에서 누굴 봤다는 거야? 언니, 내가 형부라고 부를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그래. 난 시댁 식구들이랑 간 거라서 그저 멀리서 얼핏 보긴 했지만 형부는 바로 알아보겠더라. 여전하시던데? 그럴 리가 없어. 너 뭘 잘못 본 걸 거야. 그 사람이 지난주에 대청봉이라니.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리 오랜만이라도 형부를 못 알아보겠어? 동호회 사람들은 없고 형부 혼자 온 것 같더라. 형부 맞아. 틀림없이 형부였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언니는 안 보여서 형부만 왔나 보다 했단 말이야.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을 봤어? 확실해? 그렇다니까. 못 본 사이에 언니 의심병이라도 생긴 거야? 그날 바로 연락하려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에야 연락한 거야. 예,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우리 시어머니 전화 들어온다. 또 무슨 일로 이렇게 찾으시는지 몰라. 아무튼 언니, 이번 주말에 산악회에서 언니랑 형부가 제일 좋아하는 대청봉 코스로 가니까 꼭 같이 와. 알았지? 그럼 주말에 봐. 그 동생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얼이 빠진 채 전화기를 그대로 들고서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다는 것도 한참 뒤에나 알았죠. 정신 차리고 나니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남편이라니. 설악산에서 사고를 당해 죽은 내 남편이 유령이라도 되어 설악산에 나타난다는 것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든 생각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편의 마지막 길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대체 뭐지? 싶으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남편이랑 똑 닮은 사람이겠지 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이미는 거예요. 상황이 그쯤 되니 제가 무슨 치매라도 걸린 사람 같았어요. 온 세상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건가 싶어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생이 봤다는 제 남편이 유령인지 아니면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편인 것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어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 시간에 산에 올랐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도착해서 시야 확보되는 길목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펴볼 작정이었거든요. 그중에 제 남편이 정말 있나 없나 주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 남편이 즐겨 입던 등산복과 똑같은 등산복이 저기 멀리서부터 빼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등산복 다 비슷하고 또 똑같은 등산복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고요? 네,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남편이 입는 착장 그대로 입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착장은 같은 브랜드로 맞춰 입는 것도 아니고 남편 몸에 잘 맞고 편한 것을 골라 입는 것이라 늘 남편이 좋아하는 조합으로 입는 게 있어요. 근데 딱 그거랑 똑같이 입었더라고요. 아직은 옷만 슬쩍슬쩍 보이는데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조바심이 나 죽겠고 얼른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남편과 똑같이 입은 그 사람은 뭘 하는지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길을 닦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정말 너무 놀라버렸는데 그 길목은 제가 맨날 미끄러지고 다쳤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 길을 그렇게 닦아줬었다고요. 그런데 남편과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편인 건가? 남편이라면 유령인가? 실제인가? 심장뿐 아니라 머릿속도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서서히 제가 있는 곳에 가까워졌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는데 세상에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물려받아 입고 있는 남편 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옷을 입으니 정말이지 더 남편이랑 닮아 보였어요. 물론 남편 아들이 훨씬 젊고 어리지만 멀리서 얼핏 보면 누가 봐도 남편이라고 착각할 만하더라고요. 둘이 체격도 비슷하니 더 그랬을 거예요. 너무 놀랐지만 남편의 유령도 아니고 제게 거짓말을 하고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 남편도 아닌 남편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한시름이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소리까지 지르는 바람에 남편 아들도 제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됐고 그 바람에 저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리 더디게 올라오더니 성큼성큼 금방 제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 지금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옷은 아니 왜 옷까지 너희 아버지가 입던 걸 그대로 입고 와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입고 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대청봉에 오르고 싶더라고요. 너 방금 저 길목을 올라오면서는 대체 뭘 한 거야? 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거야? 그럼요, 알다마다요. 어머니가 늘 넘어지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길이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늘 이렇게 그 길목을 닦아주셨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 아들의 이야기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남편 아들이 그 길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칭한 것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저를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몇 번쯤은 필요에 의해 저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어머니라 부르거나 칭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아들 입에서 어머니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 역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엄마들이 아들 하며 다정하게 자기 아들 부르곤 하잖아요. 전 다정하게고 뭐고 남편 아들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도 늘 남편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네가 알고 있었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그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산에 오지 않으실 때도 늘 그렇게 그 길을 닦으셨잖아요. 남편과 제가 제일 좋아했던 대청봉 가는 길목, 제가 힘들어했던 길을 제가 있으나 없으나 제 생각을 하며 닦았다고 말하며 껄껄 웃던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던 그 일을 남편과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하고 있는 아들이라뇨. 그때 제 기분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뭔가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 남편 아들이 덧붙여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힘을 차리시면 언제라도 등산은 나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등산만큼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도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아버지처럼 그 길을 항상 닦았어요. 어쩌다 보니 주말마다 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받을 정도로 해준 게 없는데 넌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 저는 놀랍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뒤범벅이 된 채 아들에게 그런 질문들만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제게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전학 온 첫날부터 아무 이유 없이 심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게 따돌림을 당해서 애들한테 맞고 들어왔던 것인데 아들은 때렸던 녀석들이 지들끼리 입을 맞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아들은 전학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갔었잖아요.
남편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뒤로도 같은 동네에 있으니 심심찮게 마주쳤고 그렇게 마주칠 때마다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만날 있던 그 상처들이 그 나쁜 놈들한테 맞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한창 그런 짓 할 나이였죠 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내가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뿐인데 말이야. 아무것도 못해주시긴요.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저한테 약도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다친 아이한테 약 챙겨주고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겠다는 거니? 난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옛날 저희 집에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간 남편 아들의 생모는 남편 아들에게 그리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랑 살 때도 아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그 남편 속인 게 들통난 후론 소송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라 생활이며 뭐며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개차반 같은 엄마였던 모양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과 살았을 때 저는 늘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아버지 집에 오게 됐던 건데 그곳은 정말 따뜻한 집 같았어요.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던 이상적인 집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작 해주지 그랬니? 그 나쁜 놈들한테 맞고 다녔던 것도 또 네가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것도 다 진작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지만 어머니께 전 늘 죄인이라는 마음이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나도 모르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게 했구나. 내 잘못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선뜻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걸요. 생각해보면 남편 아들은 유난히 말수가 적긴 했어요. 얼굴이 그렇게 터져서 들어오면서도 뭐라고 변명 같은 것도 한마디 안 했던 아이였죠. 그러니 저도 그런 남편 아들 대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지가 먼저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보는 게 괜히 아이를 다그치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던 거거든요. 남편 아들 말처럼 고맙다는 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 죽고 남편 아들 목 챙겨주며 이제 각자 자유롭게 따로 살자 했을 때 그때 아들이 처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어버이날이나 그럴 때 카드를 쓴다거나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기억에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이지 않았던 건 남편 아들이 진심을 담아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전 어머니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어머니께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나대로 네가 통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먼저 뭐라고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제가 드러내어 표현하진 못했지만 어머니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밥도 너무 맛있었고 상소리나 막말 같은 것도 절대 안 하시면서 늘 평온한 모습으로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어머니가 천사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이지 저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들의 생모는 대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대했길래 남편 아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제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까요?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살갑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그저 제 할 도리 겨우 한다는 생각으로 숙제하듯이 했던 것들인데 남편 아들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 진작 알아주고 헤아려주지 못한 것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구나. 그랬음에도 너는 나를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또 너무나도 고마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밖에는 달리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구나. 남편 죽었을 때보다 더 한스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이 흐르는지요. 그럴 정도로 그 순간 제게는 주체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그만 우세요. 그러다 목까지 다 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끝까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대청복 쪽으로는 안 올게요.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곳으로만 다닐 테니 저랑 부딪힐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편히 좋아하시는 산 마음껏 다니시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마시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앞으로 이 산에 같이 다니자꾸나. 저는 아들 손을 덥석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힘겹게 꺼냈던 말인데 아들 손을 잡아보고 깜짝 놀라는 바람에 울음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네 손이 이렇게 컸던 거니? 네 아버지 손보다도 훨씬 크고 두툼한 것 같구나. 그리고 손이 참 따뜻해서 좋아. 따뜻하고 듬직한 아들 손이야. 제가 아들 손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덥석 아들 손을 잡은 건 그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도 흠칫 놀라는 듯 싶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아들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정성스레 밥상 차려 아들과 같이 먹었어요. 아들은 늘 제가 해준 밥이 맛있었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을 다해 제 마음을 한껏 담아 차려낸 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빈말이 아니니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산에도 같이 다니고 그렇게 살아보자. 어떠니? 이제부터라도 사이좋은 모자로 살아보는 거야. 어머니 정말이세요? 어머니가 그러고 싶으시다면 전 너무 좋아요. 어머니 넘어지시지 않게 제가 살펴드려야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사하다 어쩐다 하는 소리는 그만해라. 네가 자꾸 그러면 난 또 눈물이 나려고 해. 그럼 어머니도 이제 미안하다는 말씀 그만하세요. 그러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아들과 합가해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들과 가깝게 마음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은 독립해서 자기 인생 꾸려나가면서 제게 이런저런 계획도 이야기하고 살갑게 참 잘해요. 여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소개해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처럼 등산 좋아하고 마음 넓은 여자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그 말 들으면서 또 울었지 뭐예요. 이제는 아들 말처럼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하고 아들 앞에서 더 이상 울고 싶지도 않아요.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앞으로는 아들과 좋은 것들만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 참 많이 하던데 저는 저 스스로를 모성애라는 걸 아예 안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모성애든 뭐든 간에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일찍 제 곁을 떠났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아들과 오래도록 남편을 추억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됐고 그 덕분에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에겐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삶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저의 여정을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살 무렵까지 엄마와 같이 살았어요. 엄마와 아빠는 대학 때 만나 결혼하셨고 둘이 같이 있던 시절도 있었죠. 그때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이 제겐 큰 두려움이었어요. 무섭고 이 두 분이 언제까지 같이 있을까 걱정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싸움 끝에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따라갔죠. 어디로 가는지, 엄마는 왜 안 오는지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이 친할머니 댁이었어요. 그때까지 전 친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고 아빠도 잠시 머뭇거리다 말씀하시더군요. 엄마, 얘는 제 딸이에요. 잠깐만 좀 봐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너랑 애 엄마는 대체 왜 이래? 그냥 사정이 좀 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우리 어차피 다시 말하기도 힘든데. 그 순간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어쩐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꼭 붙잡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를 놓지 않으셨던 그 손길이 아마도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첫 기억 중 하나예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제 손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던 걸 기억해요. 그때부터였죠. 할머니가 저를 온전히 맡아주신 건. 할머니는 시장에 있는 튀김집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할머니가 튀김집에서 파는 그 튀김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시장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데 우리 할머니 튀김만큼은 줄을 서서 먹으려고 늘 했어요. 할머니는 손맛이 좋으셨고 그건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릴 때 가끔 저는 엄마가 떠올랐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가 고생 많았어. 네 아빠랑 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엄마는 널 사랑했단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날 사랑했을까? 그렇다면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지. 아무리 할머니 댁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면서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생겼죠. 그러나 그런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더라고요.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마침 그날은 꽤 손님이 많아서 둘 다 피곤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덕분에 힘도 나고 여태까지 일하는 게 외롭지 않아. 할머니, 저도요. 할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도 가끔은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게 아닌가 싶어. 네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해버린 건 아닌지.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씩 꺼내 보이셨어요. 그날 이후 저도 할머니와 함께 일하며 엄마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움을 조금씩 묻어갔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엄마에 대한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고 엄마 대신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와 제 일상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평화로웠어요. 때론 속상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조금씩 깨닫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제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저는 할머니와 함께 튀김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꿈은 없고 그냥 할머니에게 튀김집을 물려받고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튀김집을 오가던 손님 중에 자주 보이던 남자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할머니에게 인사도 자주 하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튀김을 아주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몇 번 얼굴을 마주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진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다소 투박한 느낌이랄까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튀김을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그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시장은 어두워져서 손님이 다들 떠난 시간이었는데 그가 어두운 골목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죠. 저기 오늘 좀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혹시 남은 튀김 있을까요? 아, 네. 오늘은 이미 다 팔려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겠어요? 사실은 저 오늘은 아가씨를 만나러 온 겁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제 앞에서 서성거렸고 그 순간 뒤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 등을 툭툭 밀면서 소리치셨어요. 얘 뭐해? 얼른 나가서 얘기 좀 나눠봐라. 다 큰 처녀가 집안에서만 튀김이나 튀기면 어떡해? 할머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는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을 한 남자를 모른 척 할 거냐며 아예 제 손목을 붙잡고 밖으로 떠밀다시피 내보내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떠밀어주는 할머니의 손길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와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솔직히 만나볼수록 그가 의외로 재미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와는 달리 사람을 쉽게 웃게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진지해졌고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건 저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그는 흔쾌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었고 시댁에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찾던 날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건 확실했지만 시댁 쪽에서는 할머니와 단 둘이 지낸 제 배경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거든요. 그날 시어머니와 처음 마주했을 때 역시나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부모 형제도 없다는 거지? 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쨌든 제대로 된 가족이 없이 자란 사람이라니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좀 되네. 엄마,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엄마한테 잘할게. 좋은 사람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일단 집으로 들어온 이상 나한테 배우는 게 많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로서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제 자리는 단순히 남편의 선택으로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어 있지 않겠다고요. 결혼식 이후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아가야 했어요. 혼자였던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내 손녀. 이제는 네가 너만의 가족을 만드는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말려무나. 그렇게 할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시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선 제가 별다른 백도 가족도 없다는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내세워 늘 저를 가르치려 하셨고 저는 어느 정도는 감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작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집안일을 저에게 과도하게 맡기셨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게 된 거죠. 너희 친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나 하시는 분이라면서? 참, 너도 그쪽에서 배운 게 있을 테니 이런 거 익숙하겠지? 예, 그동안 할머니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제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거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뭐?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제가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내뱉고 순간 긴장했어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 할머니에 대한 자부심은 숨길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삶의 가르침을 저는 당당히 지켜나가기로 결심한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의 가치와 제 삶의 의미를 시댁에서도 지켜가며 적응해 갔어요.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할머니는 이제 튀김집에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태교나 하며 쉬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튀김집에 가서 할머니와 수다 떨며 할머니 일을 돕는 게 태교에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 흉이라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 시댁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일 도와드리는 것을 핑계로 할머니의 튀김집을 가서 흉을 보곤 했고 할머니는 맞장구를 쳐주시면서도 나름의 조언도 해주셨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씩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튀김집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제 눈에는 참 이상한 분으로 보였죠. 여느 손님들하고는 다르게 유난히 저한테 질문이 많았거든요. 뭐랄까 날카롭다기보다는 무심한 듯 하나하나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데 거기다 갑작스럽게 다가와서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좀 어색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별로였죠. 제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으니 할아버지가 눈치채셨는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뭔가 물어보길 멈추지 않았어요. 날 잡고 별의별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결혼은 했어? 애는 있남? 네, 결혼했어요. 그래? 남편은 뭐하는 양반이요? 속으로는 참았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왜 이리 개인사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뻔해서 꾹 참았어요.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이해해보라며 매번 그러시곤 하셨거든요. 저 양반도 참 불쌍한 양반이야. 자식도 멀리 살고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 오는 거지. 그래도요 할머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짜고짜 사생활 캐물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줘. 우리도 시장에 손님이 없으면 서로 얘기하면서 허전함 달래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가게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할머니를 따라가는데 진짜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죠. 병원에선 할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암 말기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든 할머니 옆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찮게 나왔죠. 전 무조건 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대출도 바로 알아봤어요. 남편한텐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일이었지만 할머니만 생각하면 그게 당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제가 자꾸 할머니 일로 바빠지고 돈이 들어가니까 화를 내더군요. 집에 돌아온 어느 날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죠. 너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신경을 안 쓰냐? 네가 우리 집안 살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래?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우리 살림을 안 챙겨. 대출까지 받아서 우리 생활을 흔드는 게 말이 돼? 할머니는 나한테 엄마 같은 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야지. 그래도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까지 하냔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당신 시부모님이 아프셔도 그렇게 말할 거야?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두 손 놓고 보기만 할 거냐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 할머니랑 우리 부모님이랑은 다르지. 저는 정말 이 사람과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이 제 진심을 이해할 거라는 기대도 이제는 안 들더군요. 그러다 얼마 후 할머니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전통시장 조합에서 다 같이 도움을 주셨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죠. 할머니의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떠들썩했어요. 할머니에게 오랜 세월 정이 깊었던 분들이 하나둘 찾아오셔서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시장 상인분들이며 손님들이며 전부 다 마음을 모아 찾아와 주셨어요. 다들 할머니 덕분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할머니가 튀겨주던 튀김만큼이나 따뜻했던 분이라고 추억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장례식장 곳곳을 둘러보시더니 흥미로운 구경이라도 온 듯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그 어리둥절한 웃음기에서 벌써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아이고, 여긴 정말 사람 많네. 우리 큰 며느리가 인복이 많은가? 그나저나 장례식장 오니까 공짜 술도 실컷 먹고 좋구만. 장례식장이에요. 어머니 좀 조용히. 조용히는 무슨, 이럴 때나 먹고 마시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 거지. 기분 좋게 내려와 줬으면 고맙다라고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말이 맞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녁쯤엔 튀김 좀 있나? 아이고 그 노인네 튀김은 술안주로도 딱이었는데 말이야. 아버님,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떠나신 자리인데 그런 식의 말씀은 좀... 아이고 뭐 어때서 그래. 너도 할머니가 튀겨주신 그 튀김이 정말 맛있었다고 생각 안 해? 이왕이면 구분 생각하면서 한 번 먹어도 좋지 않겠어? 여기 빈소잖아. 차라리 그냥 입을 열지 마. 지금 할머니 보내드리는 자리가 술판 버리는 데가 아니니까. 남편은 제가 쏘아붙이자 눈살을 찌푸리며 기분 나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상인분들이 계속 찾아와 조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은 또 무언가 불만이 생기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건 또 뭐야? 시장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은데. 장례식장이 꼭 시장 바닥 같구먼. 아무렇게나 들락거리는 꼴 좀 봐. 복작복작 어수선해서 되나? 어머니, 할머니께서는 시장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세요. 이분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죠. 누구보다 할머니를 아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문제지. 시장 사람들이 뭐 반듯한 옷이나 입고 오길 하냐? 복장도 좀 보라고. 뭐 이리 촌스러운지. 거기다 비린내도 나고. 저는 순간 시모의 말을 받아칠 말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어쩌면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시부모님이 진정 어른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머니와 수십 년을 친구로 지내셨다는 생선장수 할머니께서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셨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 사람아 이렇게 갑자기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며 울부짖는 그 모습은 정말 애잔했어요.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고도 시모는 아무런 동정심 없이 오히려 역정을 내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 비린내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좀 나가서 울지. 무슨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비위상하게 하는 거야. 당장 좀 데리고 나가. 어머니, 저분은 할머니와 오래된 친구세요.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네가 내 말을 이해 못해? 비린내 진동하니까 지금 여기 분위기 해친다니까. 너도 비린내 안 느껴지니? 저 사람 나가서 우는 게 당연하지.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저마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그때 시모가 기어코 한마디를 더 보태셨죠. 네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길래 시집 어른 앞에서 이렇게까지 말대답을 해? 네 할머니한테 배운 게 다 저런 버릇인가 보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저는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술에 취한 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진심으로 작별을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조차 빼앗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의 마지막 자리에서조차 시댁 사람들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시댁에서 차라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제 뱃속에는 이미 태어날 아기가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가 흐른 뒤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저도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몸은 당연히 힘들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내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그날 분명히 남편은 출산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정작 저와 아기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순간을 짐승 같다는 한마디로 정의해버렸어요. 넌 정말 짐승처럼 보이더라. 아기 낳는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토할 뻔했어. 이런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틴 건데 저한테 돌아온 건 남편의 비아냥거림 뿐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제가 병이라도 옮길 것처럼 피하더군요. 하루는 제가 그와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같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됐어, 가까이 오지 마. 무슨 말이야? 내가 가까이 오는 게 그렇게 싫어? 제발, 넌 그냥 멀리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감정이 아기 낳기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남편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이까지 낳으면서 더 깊은 유대감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남편은 제가 눈치 볼 상대가 되어 있었고, 제가 다가가려 할수록 더 멀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남편과 조금이라도 스킨십을 하려고 손을 잡거나 어깨를 스치면 제발 그만해. 내가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 진짜 왜 이래? 이런 식으로까지 차갑게 굴더라고요. 남편의 차가운 말투와 거절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저와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줄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이젠 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딸을 예뻐하기는 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웃고 놀아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 저에겐 아무런 배려나 따뜻한 말 한마디 없다는 게 나중에는 분노로까지 이어지더군요. 저 혼자만 아이를 낳고 키운 것 같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엄습해오면서 점점 산후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 엄마 맞니? 아기 울음소리만 나면 겁부터 먹는 것 같아 보이더라. 아직 좀 많이 힘들어서요. 네가 제대로 아기를 돌볼 수 있겠니?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애 돌보는 거나 집 돌보는 거나 영.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뭘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도 시어머니의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제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데 저에게 주어진 건 비난과 조롱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산후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주변의 권유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꺼려졌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친 상태라 어디 나가거나 치료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제 손목을 거의 붙잡다시피 하시더니 병원으로 끌고 갔어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 너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저 혼자 감당해보려 했는데. 그렇다고 네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산후 우울증은 말이야 가족들까지 힘들게 한다더라. 너도 네가 어떤 상태인지 자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니? 결국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병원으로 갔고 산후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료가 끝나고 나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걱정에 말 한마디 없이 의사와 조용히 얘기를 나누더니 진단서 한 장을 받더군요. 그제야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이 진단서가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었구나 하고요. 며칠 뒤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선 얼굴로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 산후 우울증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너랑 사는 게 너무 불편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 힘든데 당신이 이해해 주는 게 그리 어려워?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불편하셔. 이런 상태로 우리 가정이 유지되겠어? 그렇게 남편은 결국 합의 이혼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도저히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아이와 저의 모든 걸 빼앗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계속 서류를 덮어놓고 거부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에게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서랍을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지만 그날 이후 제 도장이 사라졌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이 제 도장을 몰래 찾아내 합의 이혼서에 찍어버린 거예요.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미 다 끝낸 듯 행동하더라고요. 어차피 네가 합의해도 안 해도 우린 끝났어. 넌 더 이상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그럼 아이는 내가 키워야지.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네가 지금 정신 상태가 엉망인 거 모르니? 그리고 네 할머니 치료비 때문에 생긴 니비까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제대로 키우겠다고 그러니?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분명 아이는 제가 낳았고 세상 누구보다 제 손으로 돌봐야 할 존재인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아이까지 뺏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지금 약하다고 해도 아기에게 엄마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건가 싶어 억울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도 네가 포기해. 애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으면 여기서 조용히 물러나. 무슨 좋은 환경. 네가 어떻게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야?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그럼 네가 네 빚이나 다 갚아봐. 애 엄마라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여야 하는 거 아니겠니? 지금 상태로는 양육을 맡길 수 없지. 저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힘든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아이를 저에게서 데려가라는 시댁 사람들의 태도에 더 이상 감당할 힘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예전 할머니의 치료비로 대출을 받은 그 빚까지 전부 합산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몫에서 그 빚을 전부 떼어갔어요. 결국 저는 한 푼도 없이 집을 나와야 했죠.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무너뜨리고 아이까지 완전히 빼앗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니, 절대 안 돼. 아이는 내 전부야. 난 애 없이 살 수 없어. 넌 이미 이혼도 하고 재산도 다 정리했어. 이제 애한테는 아빠와 할머니가 곁에 있어주면 돼. 너는 네 삶이나 살아.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제겐 남은 돈도 아이도 없었어요. 애써 힘들게 버텨온 모든 시간이 그렇게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린 셈이었죠. 오갈 데가 없던 저는 일단 할머니가 운영하던 튀김집으로 향했습니다. 튀김집 뒤편에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며 튀김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잡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튀김집을 다시 연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을 무렵 할머니가 생전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운영하셨던 이 가게를 제가 이어받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한 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있더라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대출받아서 할머니 병원비로 쓴 걸 두고 어차피 돌아가실 분한테 왜 쓸데없이 돈을 쏟냐고 말했었죠. 그 말이 뼈에 사무치게 박혔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시댁이 밉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본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본인들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우울증이고 빚이고 핑계를 대면서 저를 쫓아낸 것도 모자라 제 배로 낳은 딸까지 못 보게 하다니요. 저는 매일매일 딸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또 생각에 잠겼다가 딸아이 생각에 보고 싶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노신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딱 잘 차려입은 영화에 나올 법한 노신사였어요. 제 눈물이 좀 당황스럽게 느껴졌는지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아가씨, 왜 울고 있는 게야?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에서 튀김을 하나 집어드시더니 아주 능청스럽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이 예전하고 다르진 않군. 아가씨도 아가씨의 할머니처럼 튀김에 정성을 다하는구먼. 그제야 제가 고개를 돌려서 그분 얼굴을 다시 봤어요. 알고 보니 이분은 할머니 생전에 가게에 자주 오셨던 단골 노신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전혀 못 알아봤던 거죠. 예전엔 그냥 편안한 복장에 늘 헝클어진 머리로 오셨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차려입으셔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 보였어요. 혹시 예전에 자주 오시던 그 튀김 좋아하시던 분? 이제야 알아보는구만. 내가 맨날 아가씨한테 말 걸고 귀찮게 했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할머니와 함께 일할 적에 자주 오셨던 할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마주하니까 또 서럽기도 하고 할머니가 그리워지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누군가 그런 식으로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그분이 조용히 웃으면서 또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나? 무슨 일이 있어? 사실 시댁에서 저를 내쳤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 병원비 빚이 많아졌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혼자 지내게 됐고요. 시댁에서 쫓겨나면서 딸까지 뺏기고. 저런, 시댁에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 보네. 아주 천륜을 딱 끊어버리려고 들었구먼. 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노신사께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고는 뭔가 결심하신 듯이 갑자기 물어보시더군요. 그런데 아가씨, 오늘도 이거 다 팔아야 퇴근하는겨? 네, 튀김 하나라도 더 팔아야 퇴근할 수 있어서요. 요즘은 남는 거 없이 팔아야 대출금 이자라도 겨우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아가씨 퇴근시켜 줄란께. 여기 있는 튀김 싹 다 포장해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튀김을 그렇게 많이 사가는 손님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냥 두고 가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튀김이 많아서 다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그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전부 다 사줄란께. 어여 포장이나 해.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묘하게 들뜨더라고요. 한참 동안 튀김을 포장해서 드리니 노신사는 커다란 봉투를 몇 개나 받아들고는 저에게 손짓을 하셨어요. 자, 이제 다 됐은께 잠시 나랑 같이 갈겨. 저는 뭔가 미심쩍으면서도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런 기운이 있는 분이셨거든요. 노신사는 시장을 지나 큰 길가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오늘 아가씨가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찾으러 가는 날이요. 보고 싶어 하는 분이라뇨? 아가씨가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없간디. 나도 아가씨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딸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미 그 아이가 시댁에 있다는 걸 알기에 그분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웠죠. 일단 속는 셈 치고 이리 와보시게. 주차장에 도착하니 거기에 시커먼 봉고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그 차를 보는데 묘하게 불안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바라보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차 안에 아가씨를 간절히 찾고 있는 분이 계셔. 저는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설마 하면서도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이게 무슨 절 찾고 있던 사람이라뇨? 저희 아이는 아닐 텐데. 그때 노신사가 차문을 열어줬어요. 봉고차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앉아있던 낯선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중년의 여성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영이 맞구나. 홍지영. 그렇지?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네 아버지를 잘 알았단다. 그리고 너도 네 이름도.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나는 네 엄마란다. 아주 오래전 너를 잃어버렸던 네 엄마야.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엄마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말곤 저는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없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 엄마라고 하다니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로 제 엄마라고요? 네가 나를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사실이란다.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절 찾아오신 건가요? 미안하구나. 너를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찾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노신사는 옆에서 잠자코 저와 그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제야 노신사가 왜 그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데려오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천천히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낯설었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만나게 될 거라곤 기대도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만남 속에서도 엄마와 저 사이에는 무언가 깊은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저도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미처 찾지 못했던 아쉬움이 쌓여있던 거죠.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구나. 사실은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절 찾으신 거예요? 예전에 네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내가 살 길이 너무 막막했단다. 가진 돈도 없고 너를 찾아볼 힘도 없었어. 그때는 그저 살아남는 게 급했어.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세월을 되새기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악착같이 살았지. 매일매일 일했어.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 돈도 좀 모이고 작은 가게를 하나 열게 됐어. 생각보다 아주 잘 됐단다. 그래서 비로소 널 찾을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동안 왜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네 덕분이란다. 너를 잃고 나니까 뭐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저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늘 저를 생각하며 살아오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내가 아가씨를 찾아다닌 게 다 사모님, 아가씨 엄마 부탁이었어. 진짜요? 그렇지. 내가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야 겨우 찾아낼 수 있었지. 이제야 이렇게 밥값을 하게 되니 나도 마음이 한결 편하구먼. 그래서 우리 김 기사님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단다. 처음엔 그저 바람이려니 했는데 네가 진짜로 내 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라도 못 참겠더라. 너무 늦게 찾아와서 참 미안하다. 엄마는 우리 할머니가 튀김집을 운영하셨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셨어요. 아빠와 짧게나마 함께했던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라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예전에 말했었어. 너희 할머니가 정말 맛있는 튀김집을 하셨다고. 손맛이 기가 막혔고 한 번 맛보면 그 집 튀김만 생각난다면서 자주 얘기했지. 그런데 나는 어디서 가게를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단다.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찡해졌어요. 만약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았더라면 우리 만남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허허, 그래서 내가 사장님 말씀만 듣고 전국에 있는 튀김집은 다 찾아다닌 거요. 진짜 기름 냄새만 나면 찾아갔다니까. 진짜요? 그럼 엄청 힘드셨겠네요. 힘들긴 잃어버린 딸 찾겠다는 엄마 마음이 더 안쓰럽지. 나야 뭐 기름 냄새나 맡고 돌아다닌 거지. 그래도 이렇게 찾아냈은 게 기분이 참 좋구만. 한참 걸렸지만 말이요. 너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지? 내가 늦게나마 너를 찾은 만큼 이제는 네가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엄마가 절 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져요. 혹시 네가 괜찮다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럼요, 엄마. 저도 혼자 지내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게 만난 엄마와 전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간 저에게 엄마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한이라도 있었던 건지 저는 곧 40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대하듯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의 전 시댁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었는지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동안 전 시댁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전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고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하지 못했을 법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아 나가셨어요.
결국 법정에서 전 시댁의 부당함이 명백히 드러났고 저희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지만 엄마 덕분에 그 모든 것이 풀리게 되었고 저는 전 시댁에서 딸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저와 엄마가 혈연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는 저를 바로 알아보았고 그간 나누었던 대화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모녀지간이 맞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안심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물론이지. 뭔데? 우리 유전자 검사 해보는 건 어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난 네가 내 딸이 맞아. 틀림없어. 저도 엄마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 없이 살아서 그런지 확신을 갖고 싶어요. 진짜 제 엄마라는 걸 정말 완벽하게 믿고 싶어요. 알겠다. 네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다면 나도 받아들여야지. 결국 엄마와 전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저희는 모녀지간이 맞았어요. 그제야 엄마는 웃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고 말았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불확실함과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비로소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평화롭게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전시댁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튀김집으로 우르르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차갑게 내쫓아 놓고 무슨 용건으로 찾아온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래도 한 번쯤 이야기는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나가봤어요. 저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말 미안한데 나도 어머니도 요즘 잠을 못 자. 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 그럼 날 그렇게 냉정하게 내칠 때는 왜 그랬는데? 무슨 낯으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땐 정말 상황이 그랬잖니. 나도 많이 미안해. 그래도 우리 덕분에 너는 엄마도 찾았다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 좀 도와줘. 덕분에요? 이게 어떻게 그쪽 집안 덕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니. 네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여기 죽치고 있지 않았으면 네 엄마도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래요. 말 한 번 잘하셨네. 저 쫓아낼 때 저한테 돈 한 푼 없이 내보냈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셔야지.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주식을 좀 했거든. 처음엔 수익도 꽤 짭짤했어. 그래서 그땐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지. 근데 아무래도 남자는 큰 물에서 놀아야지 싶어서 대출을 좀 썼어. 대출까지? 당신 무슨 주식에 대출까지 쓰는 건데?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이 뭔가 해내는 줄 알았지.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온다길래 우리가 말리지도 않았어. 근데 점점 욕심이 커져서 대출까지 받았다더라.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할머니 치료비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았던 저에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주식 때문에 대출이라뇨.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도 모르게 주택담보대출까지 잡혀 있었던 거야. 아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래저래 우리도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그게 왜 나한테 오는 건데 네가 벌인 일에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너랑 나는 이제 남이잖아.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이렇게라도 나서줄 사람이 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가족이란 말을 듣자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다시 떠올랐어요. 예전에 저를 내쫓을 때는 가족이라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도움을 청한다는 게 너무나도 황당했죠. 이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안하지만 이제 나한테는 너도 니네 엄마도 아무런 가족이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가족이라는 말을 이제 와서 들으니 정말 기분이 못 갔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숨을 쉬며 간신히 말문을 열더니 이번엔 자기들 집이라도 지키게 도와달라며 또 읍소하더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아유, 우리 그 집이라도 지키게 해줄 순 없겠니? 우리 아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구나. 그 집을 지키든 말든 제 일 아니에요. 그걸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진짜 미안해. 네 마음은 이해해. 근데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 우리 딸 아빠잖아. 집도 없이 지내게 할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노숙자가 되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곧 날도 추워질 텐데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잖니. 아니, 너무하다고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 매정하게 내치실 땐 그 생각 못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저와 제 딸은 잘 지내니까 신경 끄세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었잖니. 네가 조금만 마음을 풀면. 저는 그 순간 모든 미련을 단호히 잘라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더는 반복할 이유도 받아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가족이요? 저기요, 아주머니. 가족이란 말은 책임감과 사랑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에요. 이제 두 분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들은 절대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죠. 그런데 그 이후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튀김집 앞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제가 일하는 가게 앞에서 도와달라며 바닥에 주저앉아 소란을 피웠죠. 가게 손님들도 다들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정말 마지막이야. 그렇다. 제발 우리 아들 말 좀 들어봐.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저는 한숨을 쉬며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주변 시장 상인분들까지 와서 그들의 소란에 화가 난 듯 보였어요. 한 상인이 빗자루를 들고 앞으로 다가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 방해하지 마세요. 이봐요, 나가세요.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젊은 분이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는 거요? 다른 상인들도 빗자루며 물을 담은 양동이까지 들고 나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점점 커지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결국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시장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그들과의 인연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 저는 제 딸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소란으로 힘들었던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 딸은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아빠가 없다는 사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오히려 할머니인 저희 엄마와도 친밀하게 지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엄마도 손녀를 볼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짓고 같이 시장에서 장도 보러 다니며 할머니와 손녀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가끔 전 시댁 쪽에서 연락이 오지만 저는 답하지 않아요. 저희 모녀에게 필요한 건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니까요. 앞으로는 저와 제 딸 그리고 엄마와 함께 더 따뜻하고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와 아픔은 이제 더 강한 결속과 새로운 다짐의 바탕이 되었어요. 딸아이에게 세상은 무섭지 않고 사랑받으며 살 가치가 있다는 걸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온다면 그때도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엄마가 될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